단일 24시간 보고 주기를 기준으로 러시아군에서 발생한 인명 손실이 2,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4곳의 작전구역 전반에서 파괴되거나 유기된 것으로 확인된 장갑차와 주력 전차는 약 90대에 이릅니다. 아울러 동일한 작전 시간대 내에 연대급 이하 대대급 지휘소 3곳이 타격을 입어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체 전쟁 기간을 통틀어 단 하루 동안 발생한 감쇄 규모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며 사상자 곡선상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선상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일일 사상자 수치 자체만으로는 작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의 추세선과 고갈 유형의 분포, 그리고 손실을 흡수하는 부대의 구조적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이 건전한 군대에게 단 하루의 막대한 손실은 전술적 후퇴에 불과하지만 이미 시스템적 저하 징후를 보이는 군대에게는 더 큰 구조적 붕괴가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상자 규모는 후자에 해당하며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구조적 조건은 지난 4달 동안 러시아군의 작전 태세 전반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선의 여러 구역에서 약 2년 동안 높은 템포로 공세 작전을 지속해왔습니다. 병력 교대와 장비 교체, 탄약 보급 시스템이 소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이러한 높은 작전 템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여름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보급 시스템은 이 3가지 부문 모두에서 소모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력 교대 시스템은 두 번째 동원령 이후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으며 전방 부대들은 규정된 지침보다 더 오랜 기간 병력을 전선에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 충원되는 병력은 이전 세대보다 더 적은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으며 현지 지형과 적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하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전술적 노하우가 소실되는 속도를 충원 파이프라인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부대 명칭과 병력 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병력 수치를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전술적 숙련도는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장비 교체와 탄약 보급 시스템 역시 별개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의 장갑차 생산율은 지난 18개월 동안 손실률을 밑돌았으며 소련 시절의 장기 보관 장비를 재정비해 전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 시기에 이르러 핵심 장비인 T-72B3와 T-80 계열의 비축량이 상당 부분 고갈되면서 전방에 배치되는 장비들의 노후화와 신뢰성 저하가 심화되었습니다. 북한발 군수물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지되던 탄약 보급 또한 우크라이나의 후방 병참기지 타격에 대응해 러시아 포병부대가 더 많은 포탄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방 탄약 배정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3가지 흐름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여러 구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템포가 맞물리며 결국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지휘부는 그동안 제한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구역에 우선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구역의 전투 준비 태세 저하를 감수하는 일종의 선별적 배분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처럼 전투 준비 태세가 저하된 채 방치된 4곳의 작전 구역을 정확히 식별해냈으며 이곳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록적인 손실이 기록된 당일 오전 5시 40분 전방 전선에서 약 8km 후방에 위치한 러시아군 한 대대 지휘소의 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구체적인 손실 수치로 전환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당 대대장은 지난 3달 동안 현 위치를 고수해왔으며 연대 본부에 제출된 공식 준비태세 보고서에는
이 대대가 전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수치와 탄약 비축량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대장이 파악하고 있던 실제 현장 상태는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대대 예하 3개 소총중대는 인가든 병력의 약 70% 수준으로만 운용되고 있었으며 자체 장갑 지원 차량은 원래 12대에서 단 7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7대 중 2대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전술적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더욱이 8개월 전 대대의 중추 역할을 하던 숙련된 하사관들은 지속적인 전투작전으로 인해 대부분 손실되었고 전술적 숙련도가 미흡한 대체 병력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시 40분에 접수된 첫 교전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가 북측 소총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중대자는 기동 차량과 보병이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순한 정찰 활동이 아니라 중대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의도적인 기습 공격이라고 대대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대대장은 교범 규정에 따라 즉시 연대 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긴급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제2중대 후방의 은폐된 지역에 대기 중이던 단 하나의 플래툰 예비대를 투입 준비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대대장은 북측 중대의 적군의 정확한 규모와 배치를 파악하는 동안 현재 포지션을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의 화력 지원 요청을 받은 연대 화력 지원 조정관은 이미 다른 인접구역의 대대장들로부터 유사한 요청들을 접수해 연대에 배정된 모든 포병 화력을 그쪽에 선제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화력 지원 조정관은 기존에 투입된 화력을 새로운 요청 구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이에 따라 연대장의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연대장 역시 상위 제대에서 발생한 유사한 조정 문제로 인해 사단 사령부의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분에서 15분 내에 해결되었을 이 지휘 계통의 협의 과정은 모든 제대가 하부 부대로부터 밀려드는 동시다발적인 요청을 처리하느라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포병 화력 지원 재배정이 결정된 것은 대대장의 최초 요청이 있은 지 약 4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측 중대는 이미 화력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돌파 작전이 성공하면서 해당 중대는 병력의 약 3분의 1을 잃었고 적의 포화 속에서 제2중대 구역을 향해 후퇴를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20분 전에 투입했던 예비대 소대 역시 접적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유 차량 3대 중 2대를 잃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포병 화력 지원은 이미 방어선 안쪽으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 전방부대의 후방에 낙탄되었으며 타격 좌표 자체가 15분 전에 낡은 현장 상황에 기반한 탓에 제압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대대장은 이 모든 전개 과정을 지휘소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대대장과 현장 병사들은 군인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은 현장 지휘관 개인이 새로 만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주간 상부에 제출된 공식 준비태세 보고서에는 이러한 결함들을 불충분하다고 보고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전 발생 두 번째 시간에 이르러 대대장은 자신의 부대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적을 만나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와해되고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대대장은 잔존 병력을 더 방어하기 용이한 진지로 철수시키겠다는 허가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철수 승인 명령은 90분이 지난 후에야 하달되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제2중대마저 교전에 휘말렸고 제3중대는 유기적인 방어 태세가 무너진 틈을 타 침투한 우크라이나 보병 부대에 의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당초 요청했던 통제된 전투 철수는 불가능해졌으며 사실상 결속력을 잃은 부대들이 적의 포화 속에서 강제로 퇴각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사상자들은 결국 24시간의 보고 주기가 끝날 때 연대가 집계한 일일 총손실 수치의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구역의 단일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동일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던 4곳의 작전구역에서 4명의 대대장들이 동시에 겪은 전술적 재앙의 결과였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교범에 명시된 절차대로 화력과 철수 지원을 요청했으나 상부 지휘 계통의 대응은 현장 결과를 바꿀 수 없을 만큼 매번 늦어졌습니다. 이 교전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군사적 역량과 향후 전황의 향방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던장에 투입된 현재의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나 2023년, 2024년에 주요 공세를 수행했던 부대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소모전 속에서 질적 저하를 양적 충원으로 대체해온 결과 서류상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실제 전선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 버티지 못하고 와해되는 취약한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준비태세 보고 시스템은 측정하기 쉬운 단순 병력수와 장비 수량만을 집계할 뿐 부대의 결속력과 실제 전투력을 결정하는 전술적 숙련도 등의 무형적 요소는 반영하지 못해 부대의 취약성을 은폐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군이 신규 부대가 아닌 기존 부대를 급조해 전선에 재투입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 훈련 수준이 미흡한 형벌 부대 및 계약병의 작전 비중이 늘어난 점, 신뢰성이 떨어지는 노후 장비의 의존도가 높아진 점 등은 이러한 상태를 방증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군대가 현재의 공세 템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전투력을 소모한 상태인 공세 종말점에 근접한 징후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공세 종말점은 부대의 전면적인 붕괴나 급격한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수준의 공세 템포를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어 작전 목표를 축소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공세를 유지하다가 더 빠른 속도로 부대 저하를 초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공세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선택을 반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번 24시간 동안 발생한 대규모 사상자 수치는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 빠른 주기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작전 개념 역시 러시아군의 바로 이러한 한계 상황을 강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구역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러시아군 지휘부가 저하된 예비대를 특정 위협 지역에 집중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후방 중심 타격을 통해 전방 부대의 보급 주기를 단절시키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단일 결전으로 승리하기보다 러시아의 재생 시스템이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구조적 균열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소모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러시아군 부대들은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재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의 병력 수치는 단기간 내에 다시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병력과 함께 소실된 전술적 숙련도와 지휘 노하우 등 구조적 깊이는 단기간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원되는 후속 부대들 또한 동일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운용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러시아군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객락적 지표로 평가됩니다. 뉴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뉴스 리포트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